최근 한국 사회를 큰 분노로 물들인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인 유튜버 존이 소말리아의 무분별한 만행인데요. 그가 보여준 행동들은 단순한 말썽을 넘어서 우리의 존엄성과 역사를 모독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한국에 입국한 그는 첫날부터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시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버스 운전기사의 운행을 방해하며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심지어 편의점에서는 고의로 라면을 쏟아버리고 이를 제지하는 한국인들과 직원들을 향해 원숭이라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그는 모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유도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보여준 그의 만행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이자 현재 진행형인 이 문제를 그는 가볍게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소녀상 앞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방송하며 웃음거리로 만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장난이나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우리의 역사와 인권을 정면으로 무시한 중대한 도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의 이런 충격적인 행태는 한국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소말리아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각종 무리를 일으켜온 문제적 인물이었던 것이죠. 일본에서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사건을 조롱하는 발언으로 무리를 일으켰고 여러 국가에서 벌금형을 받고 추방당한 전력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소말리아에서는 현지인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기도 했지만 그는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문제 행동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군자 보고 10년 불만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군자가 원수를 갚는 데에는 10년도 늦지 않다. 라는 뜻으로 한국인들은 그의 만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기로 한 것이죠. 수많은 한국인들이 조직적으로 그의 유튜브 채널 신고에 나섰고 폭력과 성추행, 마약 사용 의심 등으로 고소장이 잇따라 제출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유튜브 채널은 완전히 삭제되었는데 일각에서는 한국의 화이트 해커들이 그의 계정을 해킹해 부적절한 영상을 송출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이 사태를 바라보는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을 지지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과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인권과 존엄성을 지키는 정당한 투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존이 소말리아는 10월 말 출국을 계획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많은 고소장이 제출된 상태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는 자신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는데요. 이처럼 같은 인플루언서인데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는 유튜버가 자신이 이탈리아에서 겪은 충격적인 사건을 제보해왔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자들을 경악에 빠지게 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뷰티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레이첼 애쉬턴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최근 유럽 여행에서 겪은 잊을 수 없는 경험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의 놀라운 시민의식을 직접 목격하고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현재 유튜브에서 3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뷰티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 2-3년간 미국에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한국 화장품 리뷰 요청이 정말 많아졌답니다. 덕분에 일이 너무 바빠져서 올해 여름에는 제 인생 첫 장기 휴가를 계획했어요. 목적지는 제가 늘 동경하던 이탈리아 아말피 코스트였습니다. 사실 이 여행을 위해 1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본 아름다운 절벽 호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요트 투어 등 모든 일정을 꼼꼼히 준비했죠. 기나긴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드디어 이탈리아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이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나폴리 공항에서 아말피로 향하는 길은 그야말로 천국으로 가는 길 같았어요. 구불구불한 해안도로를 따라 펼쳐지는 지중해의 푸른 바다, 절벽에 걸린 파스텔톤의 예쁜 집들, 새하얀 요트들이 떠있는 항구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것 같았답니다. 예약한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제 스위트룸의 발코니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의 그 감정은 정말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수평선, 코발트 블루 색상의 호텔 수영장,
형형색색의 비치 파라솔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그야말로 환상 그 자체였죠. 저는 그날 저녁 호텔 컨시어지가 강력 추천한 레스토랑을 찾았어요. 한개월 전부터 예약해야만 갈 수 있다는 이 레스토랑은 절벽 위에 위치해 있어서 식사하면서 지중해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남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죠. 정갈하게 차려입은 직원들, 테라스에서 들려오는 라이브 재즈, 음악, 와인 글라스가 반짝이는 테이블까지 지금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어요. 저는 여행 첫날을 기념하는 의미로 창가 자리에 앉아 샴페인 한 잔을 시켰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전 세계에서 온 것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보였어요. 프랑스 악상프로방스에서 왔다는 중년 부부, 영국 런던에서 휴가 왔다는 젊은 연인들, 일본에서 온 가족들, 그리고 한국인으로 보이는 젊은 신혼부부도 있었죠. 지중해의 아름다운 일몰을 바라보며 샴페인을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10년 넘게 뷰티 업계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나라의 브랜드들과 작업해왔지만 특히 한국 기업들과의 경험은 늘 특별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프랑스 브랜드들은 자부심이 대단해서 인플루언서들의 의견은 거의 묵살하곤 했고 미국 브랜드들은 철저하게 계약서 내용만 지키려 했어요. 이탈리아 브랜드들은 약속 시간도 잘 안 지키고 중국 브랜드들은 품질 관리가 너무 허술했죠. 하지만 한국 브랜드들은 달랐어요. 작년 서울에서 한 대형 화장품 브랜드와 작업할 때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새벽 4시까지 이어진 촬영 내내 매니저들은 제 컨디션을 살폈고 메이크업이 좀 번들거린다 싶으면 바로 달려와 수정 메이크업을 해주었죠. 직원들도 모두 놀라울 정도로 전문적이었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제 피부톤에 맞춰 수십 번 컬러를 조절했고 헤어 디자이너는 한 올 한 올 머리카락 흐트러짐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특히 감동받은 건 촬영 중간에 갑자기 카메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였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 날로 미루거나 제가 더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 팀은 달랐어요. 대표님이 직접 고개 숙여 사과하시면서 즉시 새로운 카메라를 구해오셨고 그날 밤 호텔로 과일 바구니와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보내주셨죠. 누가 이러한 편지를 받아보겠어요? 이런 섬세함과 프로 정신은 저에게 정말 가슴 깊이 다가왔어요. 그래서인지 이탈리아 아말피의 이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한국인 손님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테라스 쪽 창가에 앉아있던 신혼부부로 보이는 커플은 정말 우아해 보였거든요. 신부는 샴페인을 마실 때도 조용히 미소 지으며 창밖 풍경을 감상했고 신랑은 웨이터에게 영어로 정중하게 메뉴를 문의하고 있었죠.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지중해의 마지막 햇살이 테이블마다 놓인 와인잔을 물들이고 있었고 라이브 재즈 밴드의 감미로운 연주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죠. 웨이터들은 마치 발레리나처럼 우아하게 요리를 서빙하고 있었고 손님들은 저마다의 언어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왔다는 중년 부부는 와인을 음미하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옆 테이블의 일본인 가족은 아이들에게 식사 예절을 가르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영국에서 온 듯한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 완벽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레스토랑 입구에서 갑자기 시작된 고성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거든요. 처음에는 입구에서 작은 실랑이가 있는 정도로만 들렸어요. 하지만 상황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죠. 중년의 남성 둘과 여성 둘로 보이는 일행이었는데 자신들이 한국인이라며 예약 없이도 자리를 달라고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레스토랑 매니저가 기다려야 한다고 하자 그들은 갑자기 입구에 있던 웰컴 드링크 테이블로 가더니 샴페인을 바닥에 쏟아버렸어요. 그리고는 다른 손님들을 가리키며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돈 많이 쓸 수 있다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은 당황한 듯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고 프랑스 부부는 눈살을 찌푸리며 계산서를 요청했죠. 재즈밴드도 연주를 멈추었고 웨이터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들의 행패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주방으로 가는 웨이터의 트레이를 걷어차 음식을 바닥에 쏟게 만들었고 와인 리스트를 집어던지며 가장 비싼 걸로 다 가져와 라고 소리쳤죠. 심지어 옆 테이블에 있던 일본인 가족의 음식을 손으로 집어 이런 걸 돈 주고 먹냐며 조롱하기도 했어요. 레스토랑 직원들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이탈리아의 고급 레스토랑이다 보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죠.
매니저는 경찰을 부르자고 했지만 통역이 없어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은 그저 멀찍이 서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한국어가 자꾸 귀에 거슬렸어요. 저는 한국 브랜드들과 일하면서 한국어를 조금씩 배웠거든요. 그들의 말에는 알 수 없는 억양과 이상한 단어들이 섞여 있었어요. 게다가 중간중간 들리는 다른 언어는 분명 중국어 같았죠. 상황이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주방으로 들어가겠다며 직원들을 밀치기 시작했고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로 가서 비켜 라고 소리치며 자리를 요구했어요. 영국 노부부가 무서워서 떨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프랑스 커플의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울고 있었죠. 레스토랑의 로맨틱했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촛불은 꺼졌고 와인잔에 비치던 석양도 어느새 사라졌죠. 손님들은 모두 겁에 질린 표정으로 출구를 쳐다보고 있었고 직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을 때였어요. 테라스 쪽에 있던 젊은 한국인 부부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캐주얼하지만 단정한 차림의 그들은 분명 신혼여행을 온 듯 했는데 평화로운 저녁 식사 시간을 망치면서까지 이 상황에 개입하려는 모습이 의외였죠. 앞서 제가 설명했듯이 그들은 제가 레스토랑에 들어왔을 때부터 눈여겨봤던 커플이에요. 다른 손님들처럼 화려한 정장이나 드레스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나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특별한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란을 피우는 일행 쪽으로 걸어갈 때 레스토랑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침착한 발걸음에서 이상한 신뢰감이 느껴졌죠. 신부로 보이는 여성이 먼저 그 일행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순간 소란을 피우던 일행의 표정이 확 변하는 게 보였어요. 마치 정체가 탄로난 사람처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남편은 레스토랑 직원들에게 다가가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영어는 굉장히 자연스러웠고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때서야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소란을 피우던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쓰는 한국어에는 이상한 억양이 섞여 있었고 중간중간 들리는 말은 분명 중국어였어요. 한국의 이미지를 빌려 자신들의 무례한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던 거죠. 이 순간에 제가 한국 브랜드들과 일하면서 느꼈던 그 특별한 경험들이 떠올랐어요. 항상 차분하고 절제된 모습으로 일을 처리하던 한국인 매니저들, 문제가 생기면 즉각 해결하려 노력하던 그들의 프로페셔널한 태도. 이 부부를 보니 그게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남편은 레스토랑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누며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매니저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는 게 보였어요. 직원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고요. 아내는 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영어로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거든요. 죄송합니다. 저희 한국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오늘 평화로운 저녁 식사가 망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프랑스 가족의 아이가 울고 있는 걸 보더니 가방에서 작은 초콜릿을 꺼내 건네기도 했어요. 이 모습을 보던 중국인 일행은 점점 기가 죽어갔어요. 자신들의 정체가 탄로 났다는 걸 깨달은 걸까요? 큰 소리치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그들 중 한 명이 중국어로 뭐라고 말하자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고 했죠. 하지만 한국인 남편이 그들 앞을 막아섰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단호했죠. 도망가기 전에 레스토랑과 다른 손님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하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발뺌하려는 듯 했지만 주변 손님들의 차가운 시선과 레스토랑 직원들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지갑을 꺼내들더군요. 그들이 떠난 후 레스토랑은 기적처럼 다시 평화를 되찾았어요. 재즈밴드의 음악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손님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로 돌아갔죠. 웨이터들은 흐트러진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인 부부가 보인 그 후의 행동이었어요. 자신들의 저녁 식사도 제대로 못했을 텐데 다른 손님들을 돌아다니며 한 번 더 사과하고 위로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거든요. 심지어 레스토랑 직원들에게도 미안하다며 자신들이 좀 더 일찍 상황을 정리했어야 했다고 했다네요. 매니저는 그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샴페인을 선물하려 했지만 부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대신 소란으로 피해를 본 다른 손님들에게 디저트를 대접해달라고 했죠.
그리고는 조용히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가 남은 식사를 이어갔어요. 저는 그날 밤 뭔가 특별한 것을 목격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3년 전 제가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단순히 K뷰티 제품을 리뷰하기 위한 출장이었는데 그때의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달랐어요. 미국과 유럽의 주요 공항들도 자주 이용했지만 인천공항은 정말 특별했어요. 새벽 비행기로 도착했는데도 공항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서비스는 마치 5성급 호텔 같았죠. 특히 놀라웠던 건 입국 심사 과정이었어요. 다른 나라 공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처리가 되었고 심사관들은 친절하면서도 전문적이었죠. 수화물을 찾는 곳에서는 직원이 먼저 다가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봐 주셨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길에서부터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놀랐어요. 공항철도를 탔는데 교통카드 한 장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전철 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고 도착 시간은 마치 시계처럼 정확했어요. 서울 지하철은 더 놀라웠어요. 역사마다 설치된 스크린도어, 몇 분 후에 열차가 도착하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전광판, 그리고 무엇보다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는다는 게 충격적이었죠. 심지어 지하철 화장실은 제가 묵었던 호텔보다 더 깨끗했어요. 특히 지하철역의 안전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스크린도어마다 설치된 비상 버튼, 승강장 곳곳의 안전 요원, 그리고 24시간 작동하는 CCTV까지. 늦은 밤에도 여성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제가 늦은 밤에 지하철을 탔는데 여성 안심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역무원과 경찰이 바로 출동한다고 해서 놀랐죠. 역사 내 편의시설도 대단했어요. 문화공간으로 꾸며진 대형 환승역들은 마치 작은 쇼핑몰 같았어요. 수유실, 물품 보관함, 휴대폰 충전기, 심지어 공유 우산까지. 이용객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 느껴졌죠. 한 번은 제가 캐리어를 끌고 있었는데 에스컬레이터 대신 무빙워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정말 편했어요. 더 놀라웠던 건 이런 시설들을 시민들이 얼마나 소중히 다루는지였어요. 무료로 제공되는 공유 우산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휴대폰 충전기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더라고요. 공공물품을 자신의 것처럼 아끼는 시민의식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역사 안내 시스템도 최첨단이었어요. 큰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가 표시되고 심지어 칸별 혼잡도까지 알 수 있어서 놀랐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고장 여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스마트폰 배터리가 없어서 당황했는데 안내 키오스크에서 길 찾기는 물론 주변 맛집까지 검색할 수 있더라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시민들의 질서의식이었어요. 출퇴근 시간에도 사람들은 조용히 줄을 서서 기다렸고 노약자석은 자연스럽게 비워두었죠. 한 번은 임산부가 탑승했을 때의 일이에요. 어떤 학생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주변 승객들이 그 학생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더라고요. 작은 친절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문화가 참 멋졌어요. 버스 이용할 때는 더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길을 헤매고 있을 때 버스 기사님께서 내릴 곳을 잊지 않도록 특별히 체크해 두셨다가 도착하자마자 마이크로 안내해 주셨거든요. 외국인인 저를 위해 영어로 안내 방송을 해주시기까지 했죠. 한국의 화장품 매장들도 이런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어요. 한 매장에서는 피부 측정기로 제 피부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 주셨는데 단순히 제품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제 피부 고민을 해결해 주려 노력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직원분이 제품 추천을 하실 때도 과대 광고가 될 만한 말씀은 조심스럽게 피하시더라고요. 서울 시내 쇼핑몰의 분위기도 특별했어요. 최첨단 기술이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 있었죠. 모바일 결제, QR코드로 확인하는 제품 정보, 키오스크 주문까지. 더 놀라웠던 건 할머니부터 학생들까지 이런 기술을 능숙하게 다룬다는 거였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젊은 여성 고객이 화장품을 반품하러 왔을 때의 일이에요. 매장이 무척 바빴는데도 직원은 그 고객의 피부 트러블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며 대체 제품을 찾아주었고 다른 고객들도 그걸 당연하게 기다려주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닐까요? 오늘 레스토랑에서 본 그 부부의 모습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특별한 문화의 축소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왜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선진국이 될 수 있었는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과 서로에 대한 배려, 그리고 끊임없는 발전을 위한 노력 때문이었던 거죠. LA의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한인타운이 아닌 일반 거리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이 곳곳에서 느껴지죠. 최근에 오픈한 현지 카페들은 한국식 서비스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요. 코리언 스타일 서버스라는 문구를 간판에 크게 써붙이고 직원들에게 한국식 서비스 매뉴얼을 교육한다고 해요. 특히 제가 자주 가는 빌리지 카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동벨 시스템을 도입하고 물은 기본으로 제공하며 테이블도 셀프 정리가 아닌 직원들이 깔끔하게 치우는 시스템으로 바꿨죠. 처음엔 손님들이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이게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어요. 식당들도 변화하고 있어요.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사장님은 직원 교육을 위해 일부러 한국을 다녀오셨대요.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싶어서였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LA 시의회에서 한국의 공공시설을 연구하겠다며 서울시와 MOU를 체결했다는 뉴스도 나왔어요. 제 유튜브 채널의 댓글창은 이제 작은 문화교류의 장이 되었어요. 제 영상을 보고 한국을 직접 방문했다는 구독자들의 후기가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독일에서 온 안나는 한국의 지하철을 타면서 울컥했다는 댓글을 남겼어요. 몸이 불편한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는 학생들, 임산부를 위해 자리를 비워두는 시민의식이라니 자신의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다고 해요. 호주에서 온 마이클은 편의점에서 겪은 일을 들려줬어요.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직원이 괜찮으세요? 라며 먼저 달려와 도와줬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고 인사해줘서 너무 감동받았다고 해요. 같은 편의점 직원이라도 이런 서비스는 호주에선 상상할 수 없다면서요. 특히 국가별로 한국의 다른 면을 높이 평가하는 게 흥미로웠어요. 프랑스 구독자들은 한국의 식사 문화에 놀랐대요.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이 믿을 수 없이 짧은데도 맛은 최고라면서 게다가 음식을 남기면 죄책감이 들 정도로 모든 반찬 하나하나가 정성스럽다고 했어요. 북유럽 구독자들은 한국의 카페 문화를 극찬했어요. 우리나라가 더 커피 문화가 발달했다고 자부했는데 한국의 카페들은 차원이 달랐다고 해요. 인테리어부터 서비스 품질, 심지어 화장실 청결도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했다면서요. 중동 지역 구독자들의 반응은 또 달랐어요. 두바이에서 온 파티마는 우리는 더 부자 나라인데 왜 이런 시민의식은 배우지 못할까라며 자성했고, 사우디의 구독자는 한국의 발전이 단순히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했어요. 일본 구독자들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어요. 원래는 자신들이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화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해요. 특히 젊은 층의 반응이 뜨거웠는데 한국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화를 이뤄냈다며 부러워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영국 런던에서 온 에밀리의 이야기예요. 한국의 심야버스를 타면서 깜짝 놀랐대요. 새벽 3시인데도 버스가 정시에 도착했고 기사님은 친절했으며 차 안은 놀랍도록 깨끗했다고 해요. 이게 바로 선진국의 모습 아닐까요? 라는 그녀의 말에 수많은 구독자들이 공감 댓글을 달았어요. 심지어 중국 구독자들마저 한국의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경제는 성장했지만 시민의식은 아직 멀었다며 한국처럼 되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라는 진지한 고민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삶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무의식적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 식당에서도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심지어 제 부모님까지 한국식 실내화를 신기 시작하셨죠. 얼마 전에는 저희 아파트 주민회의에서 제가 한국의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을 소개하기도 했어요. 매년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발전을 발견해요. 지난번 방문에서는 스마트 횡단보도와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봤는데 신기한 건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도 시민들이 전혀 혼란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질서 있게 적응하더라고요. 이제 제 꿈은 한국과 미국을 잇는 문화가교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화장품을 소개하는 뷰티 유튜버가 아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음 달에는 한국의 노인복지시설을 취재할 예정인데 그곳에서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기대돼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선진국의 기준이 단순히 경제력이나 기술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선진국은 시민 한 명 한 명의 작은 배려와 성숙한 시민의식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저는 늘 제 구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한국은 반드시 직접 경험해 봐야 해요. 그곳에서 여러분은 더 나은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인생도 바꿔놓을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라고 말이죠.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 또한 제보받습니다.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 또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